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네. 만약 당신이 참치캔을 따다가 손을 베었다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당신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두 가족하고 또 전문가의 대화 기록인데요. 일상의 작은 사고에서 출발해서 제품 안전 문제, 기업이나 국가 책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건드리는 거죠. 와, 생각보다 깊은데요? 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 거기에 좀 균열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보죠. 그 기준이라는 친구가 참치캔에 손을 다친 거요? 네네. 처음엔 본인이 덜렁댔다고 자책하고 또 부모님은 서로 막 당신 탓이다 아니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싸우시고요.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당신도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나부터 혹은 가까운 사람부터 탓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럼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들이 관점 전환을 시도합니다. 관점 전환이요? 네. 이게 그냥 개인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사례가 나오는데요. 네. 아이들이 그 조그만 장난감 자석 삼키는 사고 아니면 그 젤리처럼 생긴 캡슐 세제 있잖아요. 아, 네네네, 알죠. 그걸 먹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세제 사고는 2년 동안 17,000건이 넘었답니다. 17,000건이요. 와, 정말요? 네, 이게 그냥 애들 부주의다 이렇게만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네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제조사가 좀 예측 가능한 위험 혹은 오해하기 쉬운 디자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근데 제조사 책임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국가 시스템 문제까지 가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를 보면 와, 이건 정말 기업의 이윤 추구랑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이 딱 맞물려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거니까요. 네, 그렇죠.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죠. 특히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보면 그 낡은 배를 줄여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막 무리하게 증축하고 또 기본적인 평양수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들. 네, 그런 지적들이 있죠. 이게 단순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떤 시스템적인 실패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보다 보면요. 이 사고 책임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문제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하게 돼요. 문제 규정 방식이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교수님이 장애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어떤 질문인가요? 청각 손상 자체가 장애일까? 아니면 수어를 쓰지 않는 이 사회 환경이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상버스가 별로 없어서 휠체어 타는 분이 밖에 나가기 힘들다면요. 네, 그 불편함의 진짜 원인은 그분의 신체 조건이 아니라 버스가 부족한 사회 인프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죠. 기준이가 참치킨에 손 다친 것도 어쩌면 기준이 개인의 덜렁댄 문제가 아니라 네. 생각 당하는가.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믿지만 어쩌면 사실은 사회가 이미 짜놓은 틀,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 안에서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 자료에 나온 상자 속 벼룩 비유가 딱 그거네요.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죠. 원래 잡이 키에 200배를 뛰는 벼룩인데 낮은 상자에 가둬두면 나중엔 뚜껑 열어줘도 그 상자 높이까지만 뛴다는 거잖아요. 학습된 무력감. 네,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나치 시대 평범한 공무원들 이야기. 아, 악의 평범성. 네, 본인들은 그냥 맡은 일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악에 가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생각을 멈추고 그냥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러고 보니 헬렌 켈러 이야기는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 부분도 인상적이죠. 저는 그냥 장애를 극복한 위인? 딱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노동운동, 반전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까지 엄청 활발하게 활동했던 급진적인 사회운동가였고 심지어 FBI 감시까지 받았다니. 근데 왜 이런 사실은 잘 안 알려졌을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얼마나 생각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헬렌 켈러의 그런 복잡하고 비판적인 모습보다는 그냥 감동적이고
좀 받아들이기 쉬운 장애 극복 이야기만 골라서 기억하고 퍼뜨리는 거죠. 선택적으로요? 네. 그런 선택적 기억 자체가 또 사회적 통념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고요. 사실 헬렌 켈러 본인은 장애 문제를 개인적인 자선 문제, 이게 아니라 국가 책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우리가 흔히 갖는 불쌍함이라는 시선 자체가 어쩌면 사회적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기준이 부모님이 싸우면서 아이는 엄마가 챙겨야지 이렇게 무심코 말했던 것도 네네.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그런 사회적인 각본, 뭐랄까 생각당한 관념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본 이 자료들이 결국 개인 책임이랑 사회 구조, 이 양 극단 사이에 아주 복잡한 관계를 계속 탐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참치캔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반응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성찰까지 가게 되네요. 그렇죠. 여정이었죠. 그 자료 마지막에 연극하고 사회복지를 연결한 비유도 참 좋았어요. 아, 네, 저도 그거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 그 이상이 우리의 일상, 현실이 되도록 다 같이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무대를 만들어가자. 이런 공동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죠. 네, 개인의 변화랑 사회 구조의 변화는 같이 가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당신이 지금 혹시 무심코 따르고 있는 사회적인 대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대본 너머에서 어떤 다른 무대를 상상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존재일까? 아,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이 질문을 탐구하는 강연 녹취록입니다. 이게 중세 신학부터 시작해서 근대 철학, 또 현대 경제학, 심지어 심리 실험까지 정말 다양하게 넘나들면서 인간 본성을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수세기 동안 사상가들이 인간의 이기심, 또 이타심, 이걸 어떻게 봤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당신이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얻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건요. 인간을 그냥 단순히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렇게 딱 잘라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복잡성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또 어떤 제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더 잘 드러나는가 여기에 주목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말씀하신 대로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시대요. 아, 맞아요. 그땐 정말 모든 게 신의 소유고 인간은 뭐랄까 잠시 빌려 쓰는 거다. 점유권만 가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교황이 그 신의 대리인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졌고요. 근데 이런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질문을 던진 인물이 등장하죠. 데카르트.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신이 아니라 바로 사유하는 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출발점으로 딱 삼으면서 근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시대가 온 거죠. 여기서 존 로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유라는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네, 로크는 우리 몸은 온전히 내 거고, 그러니까 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생산물, 이것도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특히 그 썩지 않는 한 무한정 소유물을 가져도 된다는 생각, 이게 당시 막 떠오르던 상인계층, 부르주아지에게는 엄청난 힘을 실어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연에서도 그 아파트 여러 채 가진 분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게 썩지 않는 자산이니까 로크 이론 안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이었죠. 아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등장합니다. 국부론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주장을 펼치는데요. 각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이익, 그러니까 국부를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이기심이요? 네, 뭐 정육점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 자비심 때문에 고기나 빵을 파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죠. 아, 그 생수병 가격 예시, 저 그거 기억나요? 경쟁이 막 치열한 곳에서는 생수 가격이 싸지고 뭐 사막 같은 데서는 비싸지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누군가는 이윤을 보고 사막까지 물을 가져가고 결국 소비자는 필요한 데서 물을 얻고 생산자는 돈을 벌고 이게 딱 시장 원리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시장 원리의 핵심이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좋기만 할까요? 스미스는 혹시 이기심의 문제점 같은 건 생각 못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흥미롭게도 아담 스미스 본인도요, 도덕 감정론이라는 다른 책에서는 인간 내면에 공평한 관찰자라는 게 있다고 말했어요. 즉,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있다. 이걸 인정한 거죠. 실제 여러 심리 실험 결과들도 이런 복잡한 면모를 딱 보여줍니다. 그 게임 이론 실험들 말씀이시죠? 최후통첩 게임 같은 거요? 한 사람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제안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둘 다 땡전 한 푼 못 갖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엄청 이기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좀 공정하다 싶은 수준에서 나누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최후 통첩 게임은 거절당할 위험도 물론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나 아니면 내 평판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독재자 게임인데요. 여기서는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나눠줘요. 상대방은 거부권이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의 일부를 나눠주는 약간 이타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순수한 이타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된 걸 수도 있고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근데 또 반대로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도 있잖아요. 네. 두 용의자가 서로 입 다물고 협력하면 둘 다 가벼운 벌을 받는데 각자 자기 이익, 그러니까 배신해서 혼자 풀려나는 걸 생각하면 결국 둘 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요. 네. 이게 꼭 그 과도한 사교육 경쟁 같아요. 다들 더 잘하려고 막 애쓰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랑 비슷하달까? 정확히 보셨어요.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 전체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죠. 이게 또 다윈의 적자 생존 개념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그냥 힘센 놈이 이긴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네.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종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슴사냥 게임처럼요. 혼자서는 작은 토끼밖에 못 잡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면 큰 사슴을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협력이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무슨 타고난 본성, 이거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네요. 우리가 어떤 규칙, 그러니까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타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절대평가 환경이랑 상대평가 환경에서 학생들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핵심은 인간의 본성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유연하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제도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담 스미스조차 말년에는 이 경제적 이기심이 도덕적인 공감 능력을 혹시나 압도하게 될까봐 우려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오늘 쭉 살펴보니 답은 둘 다, 그리고 상황 따라 다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호모 이코노믹스, 즉 경제적 인간을 넘어서요. 공동체의 규칙이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질서를 고민하는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일 겁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협력과 공정성의 가치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바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여러 철학적 시각 그리고 그 실제 사례들입니다. 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도 부르잖아요. 재난이라던가 경제적 어려움 같은 이런 위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죠. 혹시 그 뉴올리언스 사례 기억나시나요? 큰 수해를 겪었을 텐데 아, 네네, 기억나죠. 그때 그 외부 지원금 모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었어요. 반대요? 왜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 거고 그럼 경쟁을 통해서 물가가 안정될 거다. 뭐 이런 시장 논리였죠. 아하. 심지어는 그 지원금이 오히려 질 낮은 상품만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을 좀 게으르게 만든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으니까요. 그건 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시장 원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은 복구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고통받는 시간만 길어지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비판도 만만치 않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게 울리히백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부는 위로 쌓이고 위험은 아래로 쌓인다. 부는 위로, 위험은 아래로. 정말 현실을 꿰뚫는 말이네요. 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에서 흑인 사망률이 백인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통계 봤어요. 그리고 그 시카고 같은 경우는 흑인 평균 수명이 백인보다 거의 8.8년이나 짧다는 통계도 있고요. 이게 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런 재난이나 위험이 누구한테는 진짜 위기인데 또 다른 누구한테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사회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적응해라? 이렇게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할까요? 이걸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이들을 각자 다른 크기의 통 안에다 넣어놓고 자, 이제 적응해봐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떤 아이는 그 통에 기가 막히게 적응하고 어떤 아이는 쓰러지고 또 어떤 아이는 아예 통을 박차고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혹시 그 통 자체를 좀 넓혀서 모두를 좀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통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만약 그 통을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접근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요. 첫 번째는 역시 자유주의적인 관점이겠죠? 시장 경쟁 원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그 적응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는 정말 최소한으로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선별적 복지라고도 하고 때로는 약간 최소한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자녀적 복지라는 용어도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자녀적 복지. 반면에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좀 다릅니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수정을요? 어떻게? 시장에 모든 걸 맡겨두면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뭐 교육이나 의료처럼 정말 기본적인 영역들 있잖아요. 이런 건 국가가 딱 책임지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모두에게 그게 보편적 복지군요. 네, 이걸 또 사회 제도의 일부로서 당연히 제공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적 복지라고도 부르고요. 핵심은 이제 상품처럼 취급돼서는 안 되는 영역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 즉 탈상품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탈상품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1942년에 영국에서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인데요. 거기서 5대 악이라고 규정한 게 있어요.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 이걸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내야 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죠. 와, 5대악. 국가의 역할이 정말 크네요. 근데 또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너무 복지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른바 복지병 지적도 있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등장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이요? 네, 복지를 제공하긴 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일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생산적인 활동과 연결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아, 조건부 복지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워크페어, 그러니까 일을 전제로 한 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 혜택을 다시 시장 논리랑 연결시키는 거라서 재상품화 경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재상품화.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허점도 있습니다. 혹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보셨나요? 아, 네, 봤어요. 굉장히 마음 아팠던 영화죠. 네,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심장병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주인공이 질병수당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일할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죠. 맞아요. 그러면서 구직 활동은 또 하라고 하고.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었죠. 네, 실제로는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데 말이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복지제도가 의도하는 다르게
오히려 개인을 더 옥죄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결국 이 자유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아니면 제3의 길이냐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유주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와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을 좀 더 중시한다면요. 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 즉 국가에 의한 자유, freedom to와 실질적인 출발선을 맞춰주는 조건의 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이 대비가 명확하게 이해되네요. 결국 우리는 사실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에 알게 모르게 다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당장 머리 자르는 것부터 우리가 입는 옷까지 내가 직접 해결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의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개인과 가족, 지역 공동체에 주로 의존할 것인가? 이건 좀 자유주의적 관점에 가깝겠죠. 네. 아니면 국가라는 좀 더 큰 시스템에 의존해서 보편적인 안전망을 만들 것인가? 이건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어떤 형태의 의존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군요. 이게 단순히 이념 논쟁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 설정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런 이념들이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의 의존이 우리 개인을 궁극적으로 더 자유롭고 또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속 제재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어떤 대화록입니다. 네. 하나의 의존성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회에 기대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복지국가 시스템까지 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인데요. 맞습니다. 이 대화록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복지국가의 어떤 핵심 원리, 탈상품화 그리고 계층화 같은 개념들을 깊이 파고들어요. 아, 탈상품화와 계층화요? 네. 그리고 당연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문제, 또 이걸 둘러싼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갈등 같은 현실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돕는 걸 넘어서 복지가 우리 사회의 구조나 민주주의에 어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보자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복지가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그 실질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을 건드리는데요. 제재의 외로움, 그 의존성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잖아요. 표창원, 신창원 사례 비교도 나오고요. 네, 그 비교가 인상적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부유층이나 대기업조차도 도로라든가 교육받은 노동력, 국가 정책 같은 사회 시스템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맞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종종 잊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복지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권리요? 네, 이걸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탈상품화입니다. 디커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탈상품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나 교육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걸 시장에서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하. 영국의 NHS, 그 국민보건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죠.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거요. 아, 그러니까 필수 서비스에서 가격표를 떼어낸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럼 돈이 많든 적든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 문제, 이걸 계층화라고 하셨죠? 네, stratification. 그 계층화 문제도 좀 완화가 되겠네요. 사회의 계단 높이를 좀 낮추는 효과랄까요? 정확합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다시 말해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계층화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높은 탈상품화와 낮은 계층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 그 돈 어디서 나냐 이거잖아요. 네, 늘 깔아붙는 질문이죠. 자료에서도 이 재원 문제가 복지 논의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라고 지적하고요. 그럼 그 해답은 뭔가요? 핵심은 역시 세금입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적은 사람에게는 더 적게 걷는 누진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누진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분배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서는 좀 날카로운 지적도 하는데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복지에 쓸 의지가 없을 뿐이라는 관점이에요. 의지의 문제다. 네, 사회 전체를 하나의 어떤 공동체, 가족처럼 생각하면 재원 분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그 영국의 로이드 조지 수상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 그 달걀 비유요. 맞아요. 달걀 많은 집에서 몇 개 가져가는 건 티도 안 나지만 없는 집에서는 금방 표가 난다면서 부유층 증세를 설득했던 것처럼요. 하하, 그렇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저항도 클 거고 또 복지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복지를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언급되고요. 당연히 정치적 갈등과 저항은 있습니다. 부유층은 세금 부담 증가나 시장이 축소되는 걸 우려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꼭 갈등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국의 버치켈리즘이라는 사례처럼 보수당과 노동당이 타협해서 복지를 확대한 시기도 있었거든요. 버치켈리즘이요? 보수와 진보가 합의했다고요? 네, 복지가 단순히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사회 통합이나 안정에 기여하고 또 소비를 진작시켜서 결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아, 복지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할 수도 있다. 저희는 보통 성장 먼저, 분배는 나중에 이 생각에 익숙한데요. 네, 그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이 자료는 그 통념에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복지를 먼저 해서 성장을 이루자. 그러니까 선복지 후성장 전략도 있었다는 거죠. 복지를 먼저 한다고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복지를 단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본 시각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복지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건데요. 실질적 민주주의요? 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하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선거권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투표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거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만약 내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해고될까 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 그게 정말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말하기 어렵겠죠. 네. 실업이나 질병, 노령 같은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주는 사회권이 보장되어야만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복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복지는 시민들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는 거죠. 와, 오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복지국가의 원리, 재원 문제, 정치적 논쟁,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네, 그렇죠. 복지가 단순히 그냥 돕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와 시민의 삶 자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복지를 계속 비용이나 성장의 걸림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안정을 다지고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어떤 두려움 없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복지를 이해하는 관점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생각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빈곤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생각이랄까? 이런 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쭉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대화랑 연구 내용들이에요. 네, 맞아요. 자료에 보면 그 기초수급자인 친구가 최신 핸드폰 쓰는 걸 보고 좀 기분이 복잡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바로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가난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 책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대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좋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이 관점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봉건 시대. 이때는 가난이 뭐랄까 그냥 운명이었죠. 그쵸.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해진 거니까. 네. 귀족은 뭐 걱정 없이 살고 농노는 그냥 뭐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물론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귀족들이 좀 돕기도 했다지만 기본적인 틀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막 이생망 이런 얘기 하는 거랑 좀 묘하게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게 자본주의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지죠. 신분제가 없어지니까 가난은 이제 운명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다. 아, 네.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내주신 자료에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요.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 딱 이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제 스스로 이익을 막 추구해야 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시대가 된 거니까요. 이게 어쩌면 그 자료 초반에 친구 핸드폰 보고 좀 불편했던 마음, 그거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전적으로 개인 탓이라면 뭐랄까 복지 수급자가 그런 사치를 누리는 게 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자료 속 관장님도 던지셨던데 가난해서 게으른 걸까요? 아니면 게을러서 가난한 걸까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이게 참 그렇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 초기 국가 개입 사례를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요. 아, 구빈법, 네. 이게 국가가 빈곤에 처음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한 건데 초기에는 사실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통제나 처벌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처벌이요? 네. 뭐 불황자들 채찍질하고 낙인 찍고 나중에는 국가가 관리하긴 했지만 지원은 정말 최소한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아, 그 올리버 트위스트 생각나네요. 죽 더 달라고 했다가 혼나는 거. 네, 맞아요. 그게 그냥 소설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 생각 밑바탕에는 최소한만 줘야 얘네들이 게으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와, 최소한의 지원마저도 어떻게 보면 통제수단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자료에 나오는 스피넴랜드 제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빵 가격 따라서 소득을 보조해줬다면서요. 지금 기본소득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시도였죠. 원래 의도는 농촌 노동자들이 자꾸 도시로 가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결과는 완전 예상 밖이었어요. 지주들은 정부가 돈 주네 하면서 임금을 더 깎아버리고 헐. 노동자들은 뭐 어차피 보조금 나오니까 일할 의욕을 약간 잃어버리고 아이고. 결국 이 제도가 거봐 복지해주면 사람들 게을러진다니까 이 주장의 완전 강력한 근거가 돼버린 거죠. 그 칼폴라니도 거대한 전환에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냥 구호 대상자가 돼버렸다고. 이런 실패 경험이 있었으면 다시 개인 책임론이 막 힘을 얻었을 법도 한데 어떻게 다시 이게 사회 책임 쪽으로 좀 시각이 바뀌게 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 저항. 네. 처음에는 막 기계 부수고 그랬잖아요. 러다이트 운동. 네네. 근데 점차 노동조합 만들고 우리도 투표하게 해달라. 막 차티즘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조직적인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바로 데이터의 힘이었어요. 사회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찰스 부스 그리고 라운트리 맞죠? 맞습니다. 그 조사들이 결정적이었어요. 런던 인구의 30% 이상이 완전 빈곤 상태다. 이런 수치가 딱 나오니까 와, 30%? 진짜 충격인데요? 충격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원인을 파헤쳐보니까 이게 뭐 개인의 게으름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걸 데이터로 딱 보여준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강력했겠네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거랑 숫자로 딱 보게 되는 거랑은 완전 다르니까. 마치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겠거니 했던 게 통계 딱 하나로 완전히 생각이 바뀔 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진짜 큰 전환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베아트리체 웹, 시드니 웹 부부가 나선 거죠. 빈곤은 사회 책임이다. 이거 강하게 주장하는 소수파 보고서를 냈어요. 아, 그 보고서? 네. 기존에 그냥 빈민법 쪽은 고치자 뭐 이랬던 보수적인 다수파 보고서랑 완전 정면으로 맞붙은 거죠. 흥미롭네요. 특히 그 베아트리체 웹은 원래 되게 부유한 보수 집안 출신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빈민 조사를 하고 또 남편 시드니 웹이 진보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영향도 받고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케이스죠.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예요. 듣고 보니까 이 개인 책임론이냐 사회 책임론이냐 하는 대립이 그냥 옛날 얘기가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속 가족들 대화에서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친구 핸드폰 쓰는 거 문제 삼는 시선이라든지 뭐 종부세 같은 복지 재원 얘기 나오면 막 불만스러워하고 복지병 걸린다, 영국병 이런 걱정들. 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료에서 교수님이 언급하신 그 정치의 삼각형 개념도 딱 그거죠. 아, 정치의 삼각형? 네, 정치라는데 결국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막 힘겨루기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는 늘 누군가한테는 유리하고 누군가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역사적 제도주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경로를 따라가라는 속성이 있어서 잘 안 바뀌고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게 자, 오늘 당신의 자료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이 빈곤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나 사회 운동, 또 이런 과학적인 조사, 그리고 정치적인 줄다르기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역사를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진 생각이 어쩌면 특정 시대, 특정 배경의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빈곤을 운명으로 보든 개인 탓으로 돌리든 아니면 사회 구조 문제로 보든 그 관점 자체가 우리 생각이나 행동,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 방향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 속 베아트리체 웹은요, 객관적인 조사 결과랑 새로운 사상을 딱 마주하면서 자신의 옳은 믿음을 바꿨잖아요. 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빈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생각들이 많잖아요.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통념들, 그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린 가정들을 당신이 직접 한번 파고들어서 탐구해 본다면 당신의 관점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1970년대 한국 노동자의 삶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전태일이라는 인물의 외침에서 시작해서요. 노동조합 역할 그리고 뭐랄까 사회복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 보내주신 녹취란 강의록을 보니까요. 한 개인의 정말 절박했던 목소리가 어떻게 조직적인 힘,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연결되고 또 그게 사회 전체의 어떤 민주주의나 복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노동 문제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에도 유효한 이야기들이죠. 그럼 이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그 시작이 전태일이라는 청년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고 허리도 펴기 힘든 그런 낮은 다락방 같은 데서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일하고 받는 돈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당시 봉제 공장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자료는 말하죠. 네, 맞아요. 전태일 본인은 재단사라서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도 그 어린 보조원들, 흔히 시다라고 불렀던 친구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거죠. 자기 차비 아껴서 풀빵 사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삼동 친목회라는 걸 만들어서 뭐랄까 좀 조직적으로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노동청이나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요. 요구사항들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보면 그냥 근로기준법 지켜달라? 하루 노동시간 좀 줄여달라?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달라? 건강검진 좀 하자? 그리고 시다들 임금 올려달라? 이런 거였죠.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던 건데. 라고 하죠. 네,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죽음이 당시 한국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고요.
이 지점에서 보면 정말 개인이 혼자서는 이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기가 너무 어렵구나. 이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자료가 이제 뭘 이야기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당함, 이걸 함께 목소리 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단결권이죠. 단결권. 네. 그리고 사용자와 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권리, 이게 단체 교섭권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가 존재한다고 설명해요. 혼자서는 혹시나 해고될까봐 말 못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힘을 모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임금 올려달라, 근무 시간 줄여달라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도 있다고 자료에서 강조하던데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또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일종의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터의 어떤 주체적인 파트너, 산업 시민이 되는 걸 지향한다는 거죠. 산업 시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냥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인 파트너다. 네. 그리고 그 역할이 회사 담장 안에만 국한되지도 않고요. 자료들을 보면 노조가 법이나 제도 개선,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시간 규제 같은 거요. 이런 거에도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정치 활동에도 참여한다고 지적합니다. 영국 노동당처럼 아예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사례도 있죠. 여기서 또 사회임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해 보였어요. 맞습니다. 사회임금.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시장임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국가나 사회 전체로부터 받는 혜택. 예를 들면 무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회임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노동조합이 이런 사회임금을 늘려서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도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한국은 이 사회임금 비중이 한 20% 정도인데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50% 수준이다. 이런 비교도 나오더라고요. 8대2 대 5대5? 네, 그 비율 차이가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려고 하는가, 그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자료에 있긴 했어요. 그 녹취에서 아버지 세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 아니면 파업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웨덴의 연대임금 모델 같은 좀 긍정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연대임금. 그건 뭔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스웨덴 모델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한 회사가 아니라 그 산업 전체에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임금을 받게 하자는 거죠. 그럼 격차가 줄겠네요. 네, 임금 격차를 줄이고 또 생산성이 낮은 회사는 자연스럽게 좀 구조조정이 되도록 유도해서 결과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꼭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이나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군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그 노조조합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또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태일이라는 한 노동자의 그 절박했던 외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 역할, 그리고 사회임금이나 민주주의 학교 같은 개념들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네. 노동조합이 단순히 임금 투쟁 이걸 넘어서 산업민주주의를 만들고 또 사회 전체의 복지를 넓히는 그런 더 큰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 사회적 논의나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치고 또 내부적으로도 계속 민주주의를 강화해야만 진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이런 단체들이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더 넓은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깊게 만드는 데 기여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오디오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우리 삶이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제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경험이랑 연결해서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자료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 외식하고 나서 나누는 대화가 다르다거나 아, 네. 그런 세세한 부분들. 또 뭐 예전에 좀 어렵게 살았던 경험이 있으면 음식이 막 있어도 불안해서 더 먹게 되고 그런 거요. 그렇죠. 그 지하철 빈자리 나면 막 달려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개인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재미있는 게 우리가 사는 집 환경이 마음을 바꾸듯이 국가라는 더 큰 집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나눈 세 가지 복지국가 모델,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이 세 가지 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먼저 그 국민의 집이라고 불리는 사회민주주의 모델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죠. 자료에 보니까 스웨덴 같은 데서는 길에서 구걸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뭐 이런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의미겠죠. 캐나다 얘기도 나오잖아요. 노인 기본소득이나 무상의료, 이걸 뭐 국가가 마청 같다고. 아, 그 표현 재밌네요. 마청. 영국 얘기도 있던데요. 크리스마스 때 노인들한테 약간의 수당을 주는 거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또 품위를 지켜주는 느낌이라고. 그렇죠.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스웨덴 라떼파파나 핀란드 휴가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고요. 아, 맞다. 라떼파파. 남성들이 육아휴직 쓰는 거요. 핀란드는 유급휴가를 뭐 5주씩 한 번에 쓴다고 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죠. 노인 빈곤율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요. 네, 핵심은 사회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 탈상푸화라는 개념도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죠. 아, 네, 맞아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업을 잃거나 아프거나 해서 시장 소득이 없을 때 그때도 얼마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죠. 아, 그렇군요. 불평등도 적고 성평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주는 사회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의 집이라고 불리는 조합주의 모델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죠. 이건 약간 자료에서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좀 전통적인 아버지 모습? 그런 거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하,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비스마르크 시대 독일에서 유래했는데 전통적인 가족, 특히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짜여진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가장의 집. 네, 주로 직업, 그러니까 고용 상태랑 연계된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직업 경력이나 지위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계층 간 차이가 유지되는 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한 남성 가장의 연금은 좀 넉넉한데 뭐랄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거나 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상품화 수준이나 불평등 수준은 앞서 본 사회민주주의와 다음에 볼 자유주의 모델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연민의 집이라는 자유주의 모델이네요. 자료에 미국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의료비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맹장 수술하는데 몇백만 원, 제왕절개는 몇천만 원, 뭐 중풍 치료는 억대가 넘어가고. 와. 네, 의료보험이 없으면 사실상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치료받으러 한국 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 홈리스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고 똥순찰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나 시코 얘기도 언급되면서 그 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자유주의 모델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시장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국가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최소한의 도움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가 약간 자선이나 연민 같은 느낌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민의 집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사람한테 최소한의 보험은 주지만 그 집 자체가 뭐랄까 아주 튼튼하거나 편안하다기보다는 개인의 노력이나 운에 많은 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좀 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탈상품화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은 오롯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 집 중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와닿으시나요? 아니면 우리 주변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건 좀 비슷한데? 혹은 이건 너무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모델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사회가 가진 철학이나 역사, 또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고 또 변해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 저희는 복지국가의 여러 모습과 그 철학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가는지 스웨덴의 국민의 집부터 미국의 연민의 집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국가라는 큰 틀이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집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네. 단순히 현실이 어떻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바라는지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예전에 참고서 사라고 받은 돈으로 몰래 게임 아이템 사고 그런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 바로 좀 그런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현금, 상품권, 나중에 어머니가 직접 사준 참고서까지 팔아서 게임 아이템을 사려 했다는 한 학생 이야기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사회복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사회복지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고민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걸 넘어서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서 또 낙인감 같은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이나 기회 이런 것까지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사회복지의 좀 더 현실적인 구조, 다양한 급여 형태, 그리고 실제적인 딜레마들을 함께 이해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시 그 게임 아이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엔 현금, 그 다음에 상품권, 그러니까 바우처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직접 참고서, 현물로 사주셨는데 그것마저 팔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허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끈질긴 학생 이야기 같지만 어떤 지원 방식이 제일 좋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료들 보면 딱 그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물질적 급여 세 가지. 바로 현금, 바우처, 현물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현금은 아시다시피 가장 자유롭죠. 근데 그 학생처럼 원래 목적이랑 다르게 사용될 위험이 있고요. 아동수당이나 노령수당 같은 게 그렇죠. 반면에 현물은 예를 들면 도시락이나 김치 아니면 주택 지원 같은 거요. 특정 필요를 직접 채워주긴 하는데 당장 더 급한 다른 문제, 예를 들어 공과금 내는 거 이런 건 해결 못 해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바우처는 이제 현금과 현물의 약간 중간 형태랄까요? 특정 용도로 사용을 좀 제한하면서도 선택의 여지는 주는 건데 근데 보신 것처럼 이것도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뭘 어떻게 주는 게 최선일지는 항상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자료 중 하나는 이 바우처 관리 비용도 생각보다 커서 그 효과를 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원 방식 자체에 그런 딜레마가 있네요. 근데 또 다른 자료 보니까 아동 급식 카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카드를 내미는 순간 자기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는 게 드러나는 게 창피해서 아이가 밥을 굶는다는 사연이었잖아요. 심지어 이 가게가 카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게 바로 사회복지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낙인감, 스티그마 문제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꼬리표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정말 필요할 때 서비스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자료에서처럼 그냥 편의점 음식 같은 걸로 대충 때우게 되는 좀 건강하지 못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그 자료에 나온 아버지 사례처럼 아버지가 카드로 술안주 사오라고 시키는 이런 오용의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하고요. 참 복잡하죠. 이건 단순히 지원 물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받는 사람의 어떤 감정, 존엄성 이런 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나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낙인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이용자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변화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요. 스스로를 그냥 돌봄의 대상인 노인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선배 시민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심지어 선대만이라고. 선배 시민이 만드는 정책 토론. 맞죠? 그런 프로그램까지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 사례는 사회복지급여라는 게 단순히 돈이나 물건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복지관 운영 참여처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력,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참여처럼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비물질적 급여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자료에서는 그 선배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인식이나 역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복지의 패러다임이 단순 시혜, 그러니까 베푸는 걸 넘어서 모든 시민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 선배 시민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네요. 진짜 그냥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딱 보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하려면 결국 돈, 그러니까 재원이랑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자연스럽게 더 큰 구조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거둘 거냐, 아니면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비중을 늘릴 거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마련된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민간, 비영리 기관이나 혹은 영리 기관에 맡기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전달 체계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지관 같은 전달 기관이나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서비스를 그냥 전달하는 걸 넘어서 대상자를 의존적인 클라이언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또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런 관점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오늘 여러분 덕분에 사회복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금, 현물, 바우처 이런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낙인감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권력이나 기회 같은 비물질적인 지원까지 포함하는 아주 다층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게임 아이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선배 시민의 참여까지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사회복지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하는 어떤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급여 형태, 또 전달 체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도움을 받는 분들을 단순히 수혜자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지원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한국의 사회 안전망, 그중에서도
여러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산업재해부터 고용보험, 건강보험, 또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까지 다양하죠. 맞아요. 우리 삶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들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들인데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제도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사례나 통계를 통해서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에요. 흥미로운 지점들도 많다고요? 네, 예를 들면 그 산업재해 같은 경우 공식 발생률은 낮은데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좀 역설적이죠? 그건 왜 그런 거죠? 바로 그 산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그 추락이나 기계 끼임, 넘어짐 같은 좀 기본적인 사고가 많다고 해요. 네, 소위 재래형 사고라고 하죠. 특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한테 사고가 더 잦다는데 이게 안전 투자나 인력 충원이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통계인데요. 공식 재해율은 낮은데 사망 만인율, 그러니까 노동자 10,000명당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네, 3배요? 아니 발생률은 낮은데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산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그 공상 처리라고 하죠. 회사랑 노동자 간 합의로 그냥 조용히 덮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 공상 처리? 네, 뭐 사업주 압력도 있을 수 있고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결국 실제 산재 통계가 좀 왜곡되는 거죠. 그러네요. 산재보험 대신 그냥 일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업 책임 일부가 사회 전체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겠고요.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는 기업 처벌도 강하고 벌금도 뭐 7억 원 이상인데 한국은 평균 벌금의 한 43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러면 반복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산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실직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고용보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고령보험. 이것도 정말 중요한 버팀목이죠. 실직 시 생계 지원도 해주고 재취업도 돕고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자료를 보면 특히 그 특수고용직 분들, 뭐 보험 설계사나 택배기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가입률이 낮다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는데도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서 보호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군요. 맞아요. 딱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제도로 확장하자는 그런 논의죠.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려는 거네요. 물론 뭐 재원 마련이라든지 기존 가입자하고의 형평성 문제 같은 과제도 있겠지만요. 네, 그런 지적도 같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건강보험입니다. 뭐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권리, 이걸 위한 제도죠. 네, 한국은 전 국민 강제 가입이고 국가, 기업, 개인이 보험료를 나눠내는 방식이죠. 그 자료에 나온 영화 시코, 예시처럼 미국같이 의료비 부담이 정말 엄청난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 건강보험이 정말 소중하구나 싶어요. 그럼요. 물론 뭐 기업의 보험료 부담 문제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불필요한 진료, 뭐 의료 쇼핑 이런 논쟁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보험 덕분에 우리가 큰 병이나 사고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현재의 건강을 넘어 더 먼 미래,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국민연금. 이게 노후 대비 핵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용돈연금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비판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 용돈연금 비판이 참 마음 아프죠. 평균 수령액이 좀 기대에 못 미치고 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은퇴 전 받던 월급 대비 연금액 비율. 네, 소득 대체율. 이게 실제로는 20%대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월급 300만 원 받다가 은퇴하면 연금이 한 60만 원 정도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말 좀 빠듯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합니다. 이게 민간연금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또 국가가 운영하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소득이 낮을수록 낸 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일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점, 이건 상당한 장점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 그건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에 정말 필수적인 제도죠.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자료 속에 나온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책 이야기가 참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모 부양 부담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또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요양시설의 98%가 민간 운영이래요. 98%요? 거의 다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서는 좀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노인 인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민간 위주 운영의 그늘이군요. 그래서 이제 돌봄을 더 이상 가정만의 책임, 효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시민의 권리로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사회보험들 정말 우리 삶 구석구석과 다 연결되어 있네요. 사고, 실직, 질병, 노령, 또 돌봄 필요까지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제도들이 그냥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함께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죠. 이 안전망들이 더 튼튼해지고 넓어질 때 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오롯이 가족에게만 기댈 필요가 없고 또 사회는 구성원들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개인의 어떤 선택의 자유와 사회 전체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이 사회보험 제도들은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이건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속 생각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권위랑 권위주의 이 두 가지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사회가 학생이나 여성 또 노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여기에 대한 좀 흥미로운 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분들을 그냥 어떤 역할, 예를 들면 학생은 공부, 여성은 살림,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대상, 이렇게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 각자 다 권리를 가진 온전한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관점을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권위 대 권위주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교수가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건 긍정적인 권위라고 하던데요. 네, 그건 뭐랄까, 자신의 전문성, 지식, 이런 걸로 존중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걸 이제 영어로는 authoritative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같은 교수라도 학생들이 자기보다 먼저 밥 먹는다고 기분 나빠한다. 이건 권위주의, 즉 어서리테리언적인 태도라고 딱 짚어내요. 아, 그 차이군요. 네, 자신의 지위, 그러니까 교수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그 심리학자 바움린드가 말한 양육 방식하고도 비슷해요. 아이랑 소통하면서 기준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부모랑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통제만 하는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다르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권위주의적인 시선이 학생들을 볼 때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통 학생하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이런 의무만 엄청 강조되잖아요. 맞아요. 맨날 듣는 얘기죠. 실은 시민성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학생도 결국엔 시민이다. 이런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후배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참 신선했어요. 후배 시민이요? 네, 단순히 그냥 가르쳐야 하는 대상? 아직 미성숙한 존재? 이게 아니고요. 존중받아야 할 인격 최고, 우리랑 같이 사회를 만들어갈 동료 시민이라는 거죠. 미래. 자료에 나오는 그 기준 학생이라는 친구가 아버지한테 이런 생각을 좀 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딱 막아서면서 학생은 학생다워야지. 대학이나 가야 사람 대접받아. 이러면서 그냥 깍 잘라버리죠. 아,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네요. 네. 아들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는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죠. 이런 시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역할이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여성 문제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여성이 집에서 논다, 이 생각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표현이 꽤 세던데 왜 그런 거죠? 그게 질문이 이렇게 던져요. 남성 노동자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게 바로 집에서의 돌봄 노동,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이 돈 안 받고 하는 그 가사노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옛날에 공유지 같은 걸 막 자기 꼴로 만들어서 초기 자본을 쌓았던 거, 마르크스가 시초 축적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약간 그거에 비유하는 거예요. 노동자는 주로 아내의 그 무급 가사노동 덕분에 다음날 다시 일할 힘을 뭐랄까 재생산하고 축적한다는 거죠. 일종의 1+1 구조랄까요? 와, 무동력 재생산의 기반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받는 노동이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노동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생산활동을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림자 노동. 와, 정말 맞는 말이네요.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 이런 관점의 전환?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늙은이나 어르신 같은 호칭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늙은이라고 하면 뭔가 좀 가난하고 수동적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은 물론 공경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배 시민, 시니어 시티즌 이란 호칭을 제안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배 시민요? 네, 노인 역시 그냥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배고프지 않을 권리,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돌봄받을 권리 같은 이런 시민적인 권리를 당연히 가진 주체라는 거죠. 그리고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우리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 말 그대로 선배 시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후배 시민들과 동등하게요. 단순히 보호하거나 공경하는 대상을 넘어서 그냥 동등한 시민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네요. 실제로 자료에 나온 그 선배 시민분들 활동 사례 보니까 정말 대단하던데요. 그냥 복지관에서 서비스만 받던 분들이 네, 그렇죠. 수동적인 위치에만 있던 게 아니라 직접 막 청소년들이랑 같이 동네에 꽃밭도 만들고 시의회를 찾아가서 정책 제안도 하고 심지어 대학 축제에 가셔서 후배 시민들 응원도 해주시고 또 동네 체육시설 문제점 찾아내서 조례 바꾸는 운동까지 하셨다고요. 와, 정말 능동적이시네요. 네, 바로 그 활동들이 자원봉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원봉사, 예를 들어 아까 그 기준학생 아버지처럼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둬야지 하는 식의 접근이 있죠. 이걸 시혜형 또는 자선형 봉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베푼다는 관점이죠. 네, 좀 돕는 사람 위주의 생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선배 시민들의 활동은 좀 달라요. 이게 바로 권리형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형이요? 네. 어떤 빈곤이나 소외 같은 문제를 봤을 때 그걸 그냥 그 사람 개인의 문제나 불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예를 들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이런 권리를 찾고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 시민들의 활동은 그냥 단순한 도움을 주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어떤 권리 실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나눔에 대한 이야기랑도 연결되는데 그냥 물건만 전달하는 나눔 1.0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 즉 권력, 파워를 함께 나누는 나눔 2.0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과도 통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진짜 모든 이야기가 딱 하나로 깨어지네요. 학생, 여성, 노인, 그리고 자원봉사까지요. 결국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그냥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만 볼 거냐, 아니면 각자의 권리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볼 거냐. 만약 후자의 관점, 그러니까 시민으로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시혜적인 관계를 넘어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 동등한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이야기하고 또 공동체를 바꾸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사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좀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어떤 시민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기를 보니까요. 돕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시선이 참 흥미로웠는데 오드리 헵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 헵번의 시 있잖아요. 시간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마지막 구절이요. 아, 네네. 손이 두 개의 이유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정말 그 시처럼 살았던 분 같아요. 그렇죠. 배우로도 뭐 엄청났지만 나중에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봉사련인 1년에 $1만 받았다고 하고요. 네, 심지어 1992년에는 암 투병 중이었는데도 소말리아까지 가서 아이들을 직접 돌봤다는 일하는 정말 대단하죠. 그런 헌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그 개인적인 경험, 2차 대전 때 직접 겪었던 그 끔찍한 굶주림, 이게 큰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원동력이 된 거죠. 이런 헵번의 모습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자선형 혹은 시혜형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당장의 고통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방식이요. 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헬렌 켈러죠. 사실 두 사람 다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출발했는데 세상을 바꾸려는 방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켈러는 어땠나요? 켈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집중했지만 점차 시야를 넓혀서 여성 참정권이나 노동권, 반전운동 같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요. 네, 그런 사회 구조 자체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을 돕는 걸 넘어서 그 불평등이나 고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이걸 권리형 자원봉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도움을 받는 게 어떤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그 권리를 막는 사회 구조에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헵번 방식은 공경에 처한 그 현상에 집중해서 직접 돕는 거고 켈러 방식은 그 공경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 즉 시스템을 바꾸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자료에서 마크 저커버그 기부 사례도 잠깐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요즘의 자선활동도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그렇죠. 거액을 기부하는 게 물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게 실제 문제 해결보다는 기부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나 특정 관점을 강화하는 데 좀 이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세금 문제라던가 기부자의 영향력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부의 동기나 효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권력 관계까지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잖아요. 문제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지 아니면 사회 구조에서 찾는지, 자녀주의, 제도주의 이렇게 부르던데. 네, 맞아요. 그 관점에 따라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정하는 방식, 목표 설정, 평가, 사용하는 기술까지 전부 다요. 아서 밀러 희곡 그 세일즈맨의 죽음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주인공 윌리 로먼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이게 그냥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를 둘러싼 사회가 문제일까? 하는 질문이요. 네. 성공만을 막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돕는다는 걸 생각할 때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고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구조를 바꾸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거대해 보이기도 하고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게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헵번 방식처럼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직접 돕기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하죠. 헵번처럼 당장의 고통에 공감하고 손 내미는 그 따뜻함도 필요하고 또 켈러처럼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어서 구조를 바꾸려는 그런 치열함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상황에 맞게. 네, 맞습니다.
상황이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조화롭게 잘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두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눈앞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즉각적인 도움인가요? 아니면 그 고통의 뿌리가 되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인가요? 혹은 그 두 길 사이 어딘가에서 여러분만의 또 다른 길을 찾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영화 국제시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국민교육 현장, 한국적 민주주의,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공정성까지요. 이게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 사회의 어떤 중요한 가치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부딪혀 왔는지 그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특히 같은 시대를 겪었어도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고 그게 또 지금의 생각이나 논쟁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좀 추적해 보는 게 흥미로울 겁니다. 네. 먼저 그 국제시장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막 감동하시는 분들 많죠. 전쟁 겪고 독일도 가고 중동 가서 일하고 진짜 가족이랑 나라 위해서 고생한 그 아버지 세대 모습이요. 네네. 국민교육 헌장 외우던 시절 떠올리기도 하고 국가 발전, 반공 이런 게 중요했던 데니까요. 저도 어릴 때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거죠.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반공하고 또 경제성장,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도음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발전이 최우선 과제였고 개인은 뭘 해야 하는가? 가족 잘 부양하고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걸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걸로 딱 만들어서 교육하고 강조했던 거죠.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또 미덕처럼 여겨졌던. 그렇죠. 그게 곧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자료에 보면 또 다른 부모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모두가 그렇게만 기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학생운동하면서 그 박정희 정권 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를 좀 억압하는 거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그런 시각에서는 국제시장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가부장적이거나 여성을 좀 수동적으로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1987 같은 영화, 그 민주화를 향한 열망, 저항 이런 기억에 더 공감하실 수도 있고요.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거네요. 그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있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교육 헌장, 이거 너무 국가주의적이다.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비판들이 나중에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힘이 됐죠. 또 하나는 그 선성장 후분배 논리 때문에 복지 같은 게 좀 뒤로 밀렸잖아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건 개인이 알아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노인 빈곤 문제. 어르신들이 막 폐지 주고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짤짤리 술래라고 표현했던데 그런 사회 안전망 부족 문제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의 이런 경험이나 생각의 차이가 현재로 이어지는 지점이 이제 공정성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여성 할당제, 지역 균형 선발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요. 어떤 청년들은 노력도 안 했는데 왜 혜택을 주냐,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 경쟁이 훨씬 심해졌잖아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란 세대의 특징일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에게 공정이라는 게 기회가 똑같냐 이거보다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능력만큼 보상을 받느냐, 이 결과의 공정성,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의 공정성. 네. 부모님 배경이 어떻든 그런 조건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주어진 환경, 지형지물 같은 걸로 보고 그 안에서 내가 경쟁해서 이기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노력에 따른 보상, 그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또 자료의 다른 지적처럼
그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능력주의적인 공정성 개념이 자칫하면 경주직이랑 비정규직 격차라던가 부모 재산 물려받는 것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 이런 걸 잘 못 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간과하게 되는군요. 네. 심지어는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런 식의 엘리트주의, 선민의식이라고도 하죠. 그런 걸 정당화하거나 합리적인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위험도 있고요. 최근에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부 젊은 의사분들 주장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과거 한국적 민주주의 시대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기억의 차이, 그리고 IMF 이후에 사회가 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진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세대 간의 다른 시각으로 나타나고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완벽하게 공정한 기준을 딱 찾는다 이런 것보다는요. 각자 주장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좀 비판적으로 계속 따져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관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 교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노동 전문가 인터뷰 녹취록인데요. 네. 이게 정치학에서 시작해서 사회정책, 특히 그 진폐증 문제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흥미롭죠? 맞아요. 탄광 노동자분들의 직업병이었던 그 진폐증. 근데 궁금한 게 한국법이 영국보다도 괜찮아 보였다는데 왜 그렇게 그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셔야만 했을까? 이 부분이 좀 네,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또 왜 유독 한국에선 노동조합하면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까 하는 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 나오면 배달 라이더 같은 이런 새로운 노동자들의 어려움,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제도의 다른 면, 또 노동 문제의 좀 구조적인 배경, 그리고 시민 참여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 같이 좀 흥미롭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진폐증 문제부터 좀 보죠. 이게 그 탄광 같은 데서 미세먼지, 분진을 마셔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이잖아요. 네,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발병하고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분들 보면 대부분 연세도 많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산재 환자의 장애 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막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84년에 이분들을 위한 특별법, 진폐 예방 및 진폐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네, 법 자체만 보면 당시로선 꽤 괜찮았다고 해요. 영국 법보다도 어떤 면에선 더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왜 현장에서는 그렇게 불만이 많았고 데모나 시위가 끊이지 않았을까요? 보상금이 적어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핵심인데요. 바로 그 보상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폐 판정을 받으면 일단 일시금을 받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생계가 막막한 거죠. 그런데 합병증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랑 요양급여라는 게 추가로 지급됐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병원에 계속 있어야만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법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떠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산업 폐기물 취급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거군요. 병원이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네, 맞아요. 보상 투쟁의 장이 된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그럼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거기도 탄광 노동자 문제가 심각했을 텐데요. 영국은 국가의료서비스, 그 NHS 있잖아요. 그거랑 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병원 밖에 나와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했던 거죠. 아, 시스템이 좀 받쳐졌군요. 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달랐어요. 우리는 주로 진폐제해자협회 같은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 성격의 단체가 나섰다면 영국은 탄광노조, NUM이나 더 크게는 노총, 아니면 노동당
이런 제도권 조직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고요. 아, 노조 역할이 중요했군요. 근데 또 한국 노조 상황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직률 자체가 12~10% 정도니까 북유럽이만 80% 넘는 거 생각하면 엄청 낮은 거죠. 물론 이건 한쪽 시각일 수 있지만 이런 인식이 왜 생겼을까? 좀 중립적으로 봐도 궁금하긴 해요. 이게 참 역사적인 배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뭐 분단 상황도 있었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탄압도 심했고요. 법적인 제약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가입 범위도 제한적이었고 예전엔 정치 활동도 금지됐었고 뭐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같은 것도 있었고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률이 3%가 채 안 돼요. 정말 낮죠? 조직화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 노조가 기업별 노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 문제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산업 전체나 국가 정책 같은 큰 그림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유럽의 산별 노조랑은 많이 다르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최근에는 또 플랫폼 노동 문제가 크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배달 노동자들. 맞아요. 청년들 산재 사망 원인 1위가 배달 중 사고라는 통계는 참 충격적이죠. 그 18살 김은범 군 사례도 나왔었죠. 사고가 났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산재 처리에서도 배제되려고 했던. 네. 이게 바로 특수고용직 문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업자, 사장님으로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받고 일하는 노동자랑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동법 보호는 제대로 못 받고. 그렇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일해도 월 200만 원 벌기도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아, 정말 힘든 현실인데 그래도 뭔가 좀 변화의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보면 라이더 유니언처럼 배달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노조도 생겼고요. 네네. 또 주거 문제 다루는 민달팽이 유니언이나 청년 유니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아, 기존의 틀과는 좀 다른 방식이군요. 네. 이런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플랫폼 경제 시대의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런 노동 문제나 아까 말한 복지 문제나 이게 다 정치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자료에서 지적하는 게 정치꾼들한테 실망했다고 해서 정치 자체를 외면하면 안 된다. 뭐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이다. 이런 비유도 있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정치가 내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정치하는 엄마들이 보육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아, 대학원생 엄마들 모임 마음인순우가 대학원에 아이 돌봄 시설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죠. 다 우리 일상의 문제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정치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배우고 아는 걸 넘어서 직접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뭐 자원봉사든 마을 만들기든 주민참여 예산이든 뭐든 좋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노동조합의 현실이나 정치 구조, 또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같은 것들이 문제 해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 탄광 노동자 문제에서부터 지금 플랫폼 노동자 문제까지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 배경에는 좀 비슷한 구조적인 과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과거 특정 집단이나 정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현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나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 같은 걸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그리고 또 플랫폼 경제처럼 노동 환경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각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 시각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사회 변화를 진짜 꿈꾸는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돕는 걸 넘어서서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사회 문제에 다가가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그냥 착한 마음만 가진 봉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파고드는 분석가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되게 치열하게 협상도 하고 자원을 막 조직하는 그런 전략가의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이런 여러 정체성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사회를 보는 좀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가수 션처럼 기부 많이 하고 그런 이미지를 딱 떠올렸는데 착한 사람이기보다 착한 구조에 관심이 많다는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외 장발장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사회 배경? 이런 것처럼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복지사 역할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아,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개인의 어려움이 그냥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 구조랑 연결돼 있다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뭐 예를 들어 특정 집단 빈곤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자살률 같은 문제의 원인을 데이터나 이론으로 분석하는 그런 과학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과학자 역할이요? 네. 근데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또 막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걸 조율하고 결국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섬세한, 뭐랄까, 예술가 같은 역량도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사이언티스트 아티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와, 과학자이면서 예술가라. 이거 상당히 어려운 역할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료에 마리다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그 행동하는 마르다랑 의미를 찾는 마리아를 합친 말이라고요. 이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건가요? 현실에서 이 둘 균형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 이야기에서 가져온 마리다는 바로 그 균형점을 강조하는 개념이거든요. 막 발빠르게 현장에서 뛰는 마르다 같은 실천력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계속 성찰하는 마리아 같은 자세가 없으면 방향을 잃거나 아니면 쉽게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진되기 쉽죠. 네, 반대로 또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하고요. 그래서 마리다는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 속에서 계속 의미를 찾고 마리아, 또 과학적인 분석이랑 예술가적인 감각으로 실천하는 마르다. 그런 역동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완벽한 균형이라기보다는 계속 그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뭐 그런 셈이에요. 그렇군요. 아, 과거 모델 이야기도 좀 재밌었어요. 그 예전에 귀족 부인들이 빈민가 잠깐 방문하고 돌아가는 자선조직 협회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인보관 운동은 아예 그 동네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변화를 만들었다고요. 마치 사회과학 실험실 같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네,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인보관 운동, 그러니까 세틀먼트 하우스 무브먼트는요. 외부인이 잠단 와서 도와주는 그런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났어요. 전문가들이 아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들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 거죠. 아, 함께 살면서요. 네. 단순히 뭘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열거나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주민 조직화를 돕는 식으로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어요. 자료에 나온 현대복지관 사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냥 돌봄받는 대상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지역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선배 시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봤어요. 그게 바로 인보관 운동의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또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로마 장군 파비우스 이름을 딴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이야기도 나왔어요. 거북이 로고처럼 당장 막 성과 내려고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고 과학적 분석, 또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설득하고 교육 캠페인, 결국에는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낸다. 이런 점진적인 전략이요. 이게 현대 사회복지 실천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페이비안 전략은 당장의 어떤 혁명보다는 꾸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연대를 통해서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사회를 바꾸려는 접근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략이 그냥 사회복지사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동조합이라든지 마을 활동과 시민단체처럼 이 사회적 위험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같이 놓인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아, 연대. 네, 자료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어려움들, 소진이나 안전 문제, 불평등, 자율성 부족 같은 것들이 언급되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사실 개인이 혼자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이런 폭넓은 연대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온 오프라인 병행하면서 연대를 계속 이어가려는 시도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어려운 분들을 돕는 역할을 넘어서 사회를 좀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복잡한 관계들을 조율하는 예술가,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변화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전략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 마리다처럼 의미랑 실천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고 또 페이비언처럼 꾸준히 연대하는 모습, 이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이나 전략이 꼭 사회복지 영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아니면 좀 더 나은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 오늘 얘기한 마리다의 자세나 페이비언의 전략적인 인내, 그리고 연대의 힘을 어떻게 우리 상황에 맞게 가져와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 속 사회복지사의 모습이 변화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오늘 이야기가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요. 복지국가, 또 저출산, 그리고 사회 변화 같은 정말 뜨거운 주제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세대 간의 시각차도 보이고 또 전문가 분석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그 젊은 세대의 고민하고 기성세대의 우려가 이렇게 딱 교차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통념을 뒤집는 그런 분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지 논쟁부터 저출산의 진짜 원인이 뭘까? 또 그리스 경제 위기,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중물 철학 같은 좀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법까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 속 대화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택배 기사님들처럼 정말 고생 많은 분들 보면 복지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데 그렇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고령화랑 저출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복지병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에 확 부딪히더라고요. 네, 꽤 팽팽하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반론이 나와요. 뭐냐면 저출산이 복지 위기의 원인이다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정 있잖아요. 네. 88만 원 세대니 N4 세대니 하는 그런 현실하고 또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너무 힘든 이 사회 구조, 이게 문제의 결과다라는 시각인 거죠. 결과다. 네, 스웨덴의 그 뮤르달 부부 사례처럼요. 교육이나 의료, 주거 같은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을 오히려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저출산 해법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흥미롭습니다. 와, 정말 다른 시각이네요. 근데 이런 복지 이야기 나올 때 꼭 같이 나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스.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사실 그렇게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정말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인데요. 사실은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요. 그게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요? 그리스는 애초에 복지 제출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럽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노동 시간은 길고 아동이나 노인 빈곤율은 더 높은 편이었죠. 정말요? 네. 실제 위기 원인은 훨씬 복잡했어요. 국가 부채를 숨기고 유로존에 들어갔던 문제도 있었고, 독일 같은 경제대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도 있고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영향도 컸고. 복합적이군요. 네. 거기다 당시 정권의 부정부패나 또 위기 대처 능력 부족, 이런 게 다 겹친 거죠. 그러니까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특정 언론이나 정치 세력이 좀 단순화시키고 과장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와, 그런 복잡한 배경이 있었군요. 듣고 보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반된 견해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자료에 나오는 그 정의를 찾는 소녀 우화처럼 저마다 생각하는 정의도 다 다를 텐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전력적 중립주의하고 에포케, 그러니까 판단중지라는 개념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중지요? 네. 상대방 주장을 딱 들었을 때 저건 필렸어. 이렇게 바로 반응하기보다 일단 내 판단은 잠시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할까?
그 맥락과 논리를 충분히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죠. 예를 들어 복지 때문에 그리스 망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 배경은 뭘까? 이렇게 좀 들어보는 거죠. 일단 들어보는 자세군요. 네. 그런 후에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료에서는 마중물 철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통해서 사회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마중물 철학이요? 그 펌프질 할 때 처음에 한 바가지 붓는 그 물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요. 그게 사회 변화랑 어떻게 연결되죠? 그 한 바가지 작은 물이 땅속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잖아요. 네. 이것처럼 아주 작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그런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은 거대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비유인 거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네. 중요한 건 자료에 따르면요. 이 마중물은 꼭 깨끗한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 찌꺼기 물이나 빗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듯이 어떤 전문가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누구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와, 누구나. 그리고 특정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누구나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 그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그 마중물의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중물은 이제 지하수를 끌어올린 저음에 자신은 버려지잖아요. 근데 이게 뭐 희생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동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기여? 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또 다른 곳에서 마중물이 되어서 변화를 계속 전파하는 그런 힘을 갖는다고 봐요. 마치 그 4년 동안은 뿌리만 계속 내리다가 6주 만에 갑자기 15m를 확 자라는 모소대나무 이야기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그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연대가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믿음. 그게 마중물 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이렇게 짚어보니까요. 복지가 나라 망친다. 뭐 이런 단순한 구호 너머의 복잡한 현실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출산 문제도 그냥 아이를 안 낳는다. 이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겪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리스 사례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통념에 가려진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싶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한 사회의 미래라는 게 뭐 인구나 자원 같은 그런 주어진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지 그런 담론 정치의 과정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마중물들의 작지만 꾸준한 실천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드는 그 힘에 달려있다. 자료들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